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는 하락을 했던 우리나라 증시, 오늘은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일까요? 이 단행을 하자 시장이 안도감이 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0.68% 상승하면서 2,333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흐름 견인하면서 763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네,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경계 심리가 커질 우려로 지수의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면서 이 변동성이 큰 시장 함께 대응 전략 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하드대 기준금리 인상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올리냐가 최대의 관건이었는데요. 시장이 예상대로 오늘 한국은행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25%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6%대로 치솟은 데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 빅스텝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에 가계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꼽히는데요. 지난달 미 연준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원화 입장에서 보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자금이 유출돼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국내 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한은의 이 빅스텝 결정은 물가 상승률도 잡고 그리고 또 환율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부작용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가와 환율 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된다면 이자 부담이 급증해 실물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오늘 한 차례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이 이자 증가와 소비 위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추가 빅스텝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BC카드와 속속 결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네, SC제일은행이 오는 11월부터 BC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SC제일은행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대부분 은행사들이 BC카드와 결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BC카드 결제망을 의존하는 신규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독자 결제망을 만들고 업체 간 제휴관계의 판도가 바뀌면서 BC카드의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점유율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BC카드 점유율은 지난 2016년 26.1%에서 지난해 9월 말 23.1%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주요 이 금융 지주사 소속 전업 카드사들이 독재 이 결제망을 만들어서 BC카드의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될 겁니까? 네, 이미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는 전망인데요. 앞서 지난해 전북은행도 신용카드 절차 업무를 BC카드에서 KB국민카드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우리카드도 지난해 독자 결제망 구축을 선언했는데요. 이를 통해 BC카드가 맡아온 주요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용카드 절차 대행 업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BC카드에 굳이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증권사나 핀테크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BC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BC카드를 이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독자적인 브랜드와 카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모습이었죠.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서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요. 폐업점포 이번 장려금은 지난 5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유로 또 재기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이번 장려금은 홈페이지에서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지원 대상인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제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점포 장려금을 받았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제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서지은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원 소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했고 또 한은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한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후장에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57%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 해운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건설주와 조선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견조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6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 게임주,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2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폭을 소폭이나마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현재 13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 4회 만에 지상파도 기록하기 힘든 시청률 5%를 돌파하게 되면서 A스토리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이 국내 콘텐츠주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에게 디즈니 플러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국내 제작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살펴보면요. 현재 쇼박스 1.98%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6차 유행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거리두기 제도 도입의 가능성은 낮다라는 이야기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CJ E&M도 현재 6%가 넘는 오름세, 버키 스튜디오는 현재 15%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 큰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펙이 내년도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에 270만 배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전월 대비 8.12% 떨어진 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브렌트유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죠. 유가와 천연가스가 비싸져야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OCI 현재 2.4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5%가 넘는 낙폭, KPF도 현재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죠. 마이크론의 정전 사고로 인해서 공급 제한이 전망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JYP 전일 트와이스 멤버 전원과 함께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BNC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용 고형제 GMP 적합 판정 받았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연구소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자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상반기 유상증자 규모가 가장 큰 회사로 뽑혔습니다. 10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밖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4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내린 40만 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는 포스코엠텍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이 배터리 소재의 현선물을 거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10%가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5,8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계속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OTT 시장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티빙과 시즌이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 OTT 기업으로 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인데 이번 합병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13일 업계에 따르면 CJ 엔터테인먼트와 KT 스튜디오진에는 오는 14일경 각각 이사회를 열고 티빙과 시즌의 서비스 합병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기준 티빙의 월 이용자 수가 324명, 시즌이 116만 명이었는데 티빙과 시즌이 합병할 경우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OTT 기업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티빙은 그동안 토종 OTT 1위 자리를 두고 웨이브와 경쟁해왔고 KT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지식재산권 제작에 초점을 두고 콘텐츠 부분에서도 향후 영향력을 좀 넓혀간다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KT 스튜디오 지니가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인 구필수는 없다,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OTT와 케이블 TV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재 KT의 OTT의 경우 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고요. 이용자 수가 더 많은 TV로 오리지널 작품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건 향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미디어 콘텐츠 부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사업협력위원회를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티빙과 시즌의 합병 소식에 대한 주요 이슈 먼저 살펴봤고요. 그간 국내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브랜드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이 양사의 합병 시의 시너지는 어느 정도일지 넷플릭스의 대항마로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의 국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시즌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그런 기존에도 토종 OTT 간의 합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번에 이것이 이제 좀 현실로 된 것이죠. TVN과 시즌이 합병할 경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는 이제 2위죠. 웨이브 같은 경우에 약 432만 명, 넷플릭스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117만 명으로 압도적 1위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한 중간인 2위쯤 되는 셈이죠. 5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플랫폼의 OTT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이제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합병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좀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가입자 수가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한국 시장에 들어온 이런 어떤 디즈니 플러스나 과거의 애플 TV 같은 경우 보면은 반응이 처음에는 컸는데 이후에는 생각보다 좀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TV의 합병도 초반에는 이목이 끌릴 수 있으나 결국은 이 콘텐츠라는 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재미없고 이렇게 신선하지 않으면은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겠죠. 웨이브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이번 합병이 좀 단기적인 시너지와 파급력은 확실히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진짜 시너지가 계속될지, 사람들의 흥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중립 기여를 받고 현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거는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 합병이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콘텐츠의 재미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 CJ ENM과 KT의 콘텐츠 합병으로 인해서 이 KT로서는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게 된 건데요. 양사의 합병으로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콘텐츠의 수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것도 아까와 거의 비슷한 답변이에요. 근데 일종의 어쨌든 이 합병이 저는 이제 장님과 안진뱅이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어떤 OTT 사업의 합병이 분명히 딱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 OTT 시장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장은 또 이 비용 대비는 좀 오히려 둔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넷플릭스의 어떤 이용자 수 감소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이것도 이제 레드오션이 좀 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T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라고 보아요. 그래서 OTT를 보는 고객은 정해져 있고 고객 수는 정해져 있고 또 이들을 두고 이제 서로 경쟁하는 어떤 구독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글로벌적으로도 K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라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기업도 이미 대부분 국가에 진출한 상황에서 한국 플랫폼이 유의미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우리는 이제 어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콘텐츠 섹터 부분을 이제는 어떤 투자 차원에서 본다면은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뭐 OTT 장비 관련주라든가 유통 관련 중소형주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번에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혜주인 드라마 지적재산권 판매 및 부가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 A스토리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합병으로 인한 그리고 미래 지원 기대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뭐 더 어떤 지원이나 투자도 커지겠죠, 당연히. 그런 지원 기대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주식의 수혜가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냐 안 했냐보다는 뭐 과거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야지 결국은 성장한다고 봐요. 아까 같은 맥락에서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OTT 산업 특성상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인구수가 뭐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콘텐츠의 흥미로움이 지속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뭐 합병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투자 대비 시너지 효과가 100% 나오냐에 대해서는 좀 확실치 않다. 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OTT가 좀 레드오션이 된 시장 상황으로서 성장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탑픽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OTT 산업의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넷플릭스라 볼 수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온 지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좀 흐름을 한번 보면은 향후 OTT 기업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투자에 이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둘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보면은 뭐 1분기에도 유료 회원 20만 명 감소했고 2분기에도 또 200만 명이 추가로 감소될 수 있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올해 역대급으로 이제 투자를 뭐 하겠다 이런 어떤 공언을 했음에도 가입자 수가 역성장한 것인데 즉 OTT 시장이 진짜 성장 한계에 좀 부딪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어떤 모색을 하여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들의 뭐 여러 가지 전략 변화가 시장에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OTT 산업에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상당하죠, 지금. 이제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오늘도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기 또 침체되고 또 어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밥 먹는 걸 줄이지 않고 당장에 어떤 경기 민감이라든가 이런 사치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만 급격히 올라간 상황에서 OTT 산업이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얼추 생각했을 때는 콘텐츠주들이 상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덜 영향받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뭐 지수 상황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OTT 산업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콘텐츠주들은 뭐 OTT 산업 이런 관련 주들은요 좀 큰 틀에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다는 저는 게릴라성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콘텐츠라는 게 매 새롭게 나올 때마다 뭐 드라마나 영화들 상품들이 그때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지 뭐 기존에 항상 이제 연장선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재미없다가도 다음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재밌을 수도 있고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많이 흥행을 했는데 다음에 흥행을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릴라성으로 그때그때 좀 단기 트레이딩도 좀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종목들이 얼추 좀 사실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탑픽 종목으로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CJ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번 티빙 시즌 합병에 따른 수혜주로 뽑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좀 연속 흑자 달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둔화가 됐지만 이제 일본과 중국으로서의 앞으로 좀 확장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시장 하락과 조정 국면에서 OTT 관련주로는 중장기 홀딩 가능한 좀 종목이라 생각되어가지고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뭐 단기적인 접근이 아무래도 유효한 어떤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현 가격에서는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OTT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OTT 산업의 성장세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만 좀 단기적인 게릴라성 트레이딩은 괜찮다. 콘텐츠 관련주로서 스튜디오 드래곤 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 이슈를 분석해보는 김한진의 증시 한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증시 항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6월 미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용 지표는 연준이 이정표로 삼기도 해서 상당한 중요도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 양호하다라는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네, 미국 경기는 뭐 조금 혼돈스럽죠. 말씀 주셨듯이 뭐 경기가 나쁜 것 같은데 고용 시장은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실업률이 3.6%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요. 실업자 한 명당 거의 2개꼴로 일자리가 지금 선택의 범위가 그렇게 넓을 정도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상승 기조에 있고요.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고용 컨디션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더라도 버퍼, 그러니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쨌든 버퍼가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지난번 6월 통화정책회의의 그 보고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좀 슬로우 다운, 완전 둔화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조금 기술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게 이제 경기 진단을 물론 사후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진단을 하는 민간 기구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2023년은 미국 경기 침체의 해로 아마 규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슬로우 다운, 그다음에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빠지는 이제 수순에 지금 그 와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국내외 상반기 증시 악몽을 좀 겪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미국의 CPI 발표와 이달 FOMC 회의가 있기에 낙관하기는 또 힘든 상황으로 점쳐집니다. 먼저 5월의 CPI가 1981년 이후에 또 네.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6월 역시 우려할 수 없겠죠.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9시 반이 되겠네요. 네,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뭐 조금 편차가 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뉴욕에서도 컨센서스가 8.8에서 9.12까지도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예상대로 나오면 시장이 조금 뭐 반색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데 이제 뭐 한 9%대 물가가 나오면 살짝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6월 물가는 조금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휘발유 값인데 미국의 이제 소매 휘발유 기름값인데 이게 정확하게 6월 14일, 15일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5달러 넘었다가 이제 지금 4달러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6월의 후반월, 하반월에 어쨌든 기름값 상승이 6월 CPI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지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은 사실은 물가가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6월 중순 이전에 비해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9%대 물가가 나오더라도 오늘 밤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낮아 보입니다. 이미 선 반영이 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난 네. 데이터다. 네. 네, 좋습니다. 이 고용지표 호조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는 다시 한번 힘을 실리게 됐었고요. 한은 역시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네. 단행을 하면서 국내 경제 위기가 다시금 또 도래되는 것이 아닌가, 징후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은 역사상 최초의 빅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75%의 기준금리가 2.25%로 50bp 인상을 이제 단행했는데 하느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는 총재께서 이제 발표를 들어보면 4%대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조금 극약 처방 50bp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3, 4분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확실히 물가가 안정될 것 같다. 저희가 분석할 때도 전체적인 글로벌 물가가 3분기를 고점으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물가가 잡히는 것은 좀 유력합니다. 잡힐 게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50bp를 인상하는 거지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만 안 한다면 당장 이제 8월 25일이 이제 다음 금통이고 또 12월, 10월, 11월 이제 올해 3번이 남았는데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하는 입장에서 매파의 정점은 이번 달 7월 금리 인상이 가장 약간 50bp 인상이 서프라이즈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밟아 나가면서 3번 인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2.75에서 3.0까지 3번 인상하면 3.0 연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에서 3.0 정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은의 이 추가적인 인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FOMC에 이어서 다음 달 8월 25일이죠. 한은의 금통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1%의 인상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연준과 한은의 다음 빅 스텝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네, 당장 연준의 이달 말 금리 인상이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자이언트 스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유가가 7월 말 FOMC가 열리기 전까지 올라가는 추세면 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 내 소비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라든지 또 끈적끈적한 여러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름값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빅스텝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8월에 FOMC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75bp를 인상하면 사실은 뭐 2.50이 이제 되기 때문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2.50이면 사실은 경기를 조금 긴축시킬 수 있는 중립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지켜보면서 물가 지표를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8월 달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지금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또 뭐 11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지만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연준도 어쨌든 매 발톱이 가장 날카로운 시기는 7월이다. 7월 말 이번 FOMC 회의가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다시 빅스텝 50bp로 돌아서고 11월, 12월에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은 아까 한국은행은 2.75에서 3.0 정도의 기준금리가 도달할 거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러면 3.50%. 그래서 연말에는 한미 금리 차가 한 50bp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름값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름값의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빅스텝은 좀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1월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환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좀 고점을 재차 경신하기도 한 상황인데 이 한은의 빅스텝으로 외국인의 셀코리아 행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글로벌 자금이 환율, 그러니까 금리 차이보다는 킹 달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연초 대비 달러가 15% 절상됐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유로와 엔화의 약세 때문에 이제 촉발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강세를 보일 때는 그 의미는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된다라는 의미고 위험자산 시장에서 빨리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 각국의 금리 차를 차분하게 따진다든지 내지는 뭐 어느 시장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을 따질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비상 상황이고 거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달러가 조금 멈출 때까지는 일단 납작 엎드리는 글로벌 유동성도 그렇고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 노출 비중도 일단 움츠려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달러가 일단 조금 진정되는 게 유로화가 조금 일단 회복을 빨리 보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멈추고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고 유로화와 달러화의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금리 인상은 국내 기업에서 대출이자 증가라는 부담을 좀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반기 주요 기업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 기업의 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네, 마침 뭐 대한상공회의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의 뭐 이자 부담이 당연한 얘기지만 더 큰 걸로 나타났고요. 오늘 50bp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한 4조 달러 정도 더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훨씬 더 큰 2조 5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정도로 큰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금리가 계속 그 큰 보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 기업 또 한계 가게 조금 신용 위험이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전체적인 거시 상황을 조금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고 처분 가능 소득 대비로는 거의 170%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계 신용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 소비 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수출 경기의 둔화와 더불어서 내수 경기에 좀 추가 둔화 가능성,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을 같이 또 침체시키는 안 좋은 어쨌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업들의 타격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증시의 좀 큰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실전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본 성적표 정말 안담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주요 성장주와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유난하게 또 두드러진 상반기였는데요. 하반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추가 하락폭은
뭐 크다면 크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악재들이 한 80, 90% 정도 다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가 확인 정도의 어떤 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폭은 한 10%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최대로 많이 떨어져도 2,100 정도. 좀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놀라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럴 정도.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3,200 정도 이렇게 정도가 한 10% 이내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주가가 이제 조금 진바닥을 조금 형성을 해서 찍어주면 종목별로는 이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좀 부담은 훨씬 좀 숨 쉴 공간이 있다 그럴까요? 일단 지수 전체가 좀 바닥을 좀 잡아주면 종목별로는 상승 종목도 좀 연출되면서 시장이 좀 순환매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경기 침체가 적어도 한 1년 이상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은 주가 지수 전체가 넓은 U자형이거나 아니면 조금 후폭풍이 있다면 W자형 이런 정도의 어떻든 좀 손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계속 나오겠지만 랠리를 보고 쫓아가면 조금 더 실망하는 네. 이제 그런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기 구조상. 그래서 어쨌든 좀 뱃을 짧게 잡고 손실을 조금 만회하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의 이 바닥권을 2,100으로 잡아주셨고 S&P 500 지수는 3,200선 네. 내다봐 주셨는데 일단 진바닥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 정점 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부 섹터의 저가 매수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만약에 지수 바닥이 조금 빨리 온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빨리 뭐 이렇게 시장을 엄습한다면 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박스권 장세나 아니면 저점을 다지는 모양 이런 게 조금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여전히 현금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면서 가능한 많이 가져가면서 기술적 반등 시마다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PER이 높고 실적이 조금 부진한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PER이 낮고 좀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좀 안정 성장 혹은 뭐 필수 소비재나 사실은 뭐 임의 소비재보다는 자동차나 이런 임의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음식료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어닝이 기업 이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전환시키는 그래서 조금 낮은 PER로 계속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하반기에 나타날 박앤세일, 주식의 박앤세일 기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금 비중을 좀 알뜰하게 확보해 놓고 조금 견뎌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하반기를 내다봅니다. 네,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금 비중을 무엇보다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한번 종합해 보자면 국내외 에너지 섹터가 좀 주도를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식량난과 관련해서 식량 관련주들 주도주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방어주로 주목받았던 금융주가 좀 추락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새로운 방어주로 급부상한 바가 있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어떤 섹터별로 좀 비중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도 이제 당장 JP모건부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금융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안정된 배당주 이런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금 그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기술주는 저점 매수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또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불황에서 탈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의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PR이 낮고 앞으로도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장기간 이끌어갈 수 있는 PR이 가령 20배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런 글로벌 한미 중국의 기술주들은 이번 하반기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거액 자산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채권 쪽에 어쨌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니까 네. 좀 만기가 긴 채권을 조금 그 금리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 섹터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중미 기술주 낙폭과대에서 좀 저점 매수를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된 탑핑 종목 있으십니까? 종목은 제가 좀 자신이 없지만 네. 요즘에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 우량주 ETF, 우량 기술주 ETF를 조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량 ETF, 기술 ETF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초에 이 증권가는 또 우리 증시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현재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기 핵지 매력도가 높은 투자 대안처로 어떤 것들을 또 고려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hedge보다는 뭐 조금 새로운 시장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답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또 금리가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와 또 통화 긴축의 어쨌든 강도가 앞으로 약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갈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내년도에 인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채권 쪽의 어떤 매수 비중을 높이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해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어쨌든 우량주를 사는 것이 해지 전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함으로써 그동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가에서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량 채권에 또 매수의 기회가 있으니까 우량 채권을 봐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배당주와 가치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또 상반기 증시 에너지와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기술주 다시금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섹터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에너지 섹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에너지는 조금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상품 자체도 원자재 자체도 그렇고요. 네. 또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 뭐 정유지라든지 석유 채굴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적극적으로 좀 줄이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좀 자원 무기화. 네. 그다음에 뭐 가스밸브를 또 유럽으로 가는 가스밸브를 노드스트림 1을 또 잠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달 22일 이후에 이제 재가동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지정학적 위험이고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중립으로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경기 구조와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구도상 조금 그 원자재주는 좀 적극적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상반기 증시를 좀 주도했던 원자재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는 적극적으로 줄이시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글로벌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